변호사가 서류를 덮는 순간 나는 엄마 얼굴을 봤다. 크지도 않고 노골적이지도 않은 딱 그 정도의 미소. 뭔가가 자기 뜻대로 흘러갔을 때만 나오는 그 표정. 공식적인 자리니까 아무도 지적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 짓는 그런 얼굴. 상속 심판실은 춥고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다. 종이 냄새에 식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아빠는 두 손을 탁자 위에 얌전히 포개고 앉아 있었는데 이미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다. 부모님 쪽 변호사는 검은 파일을 앞에 두고 탭마다 꼼꼼히 표시를 해왔다. 모든 질문에 답이 준비돼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낡은 캔버스 여행 가방을 발옆에 두고 2년 동안 쌓인 불안이 눈앞에서 사실로 굳어지는 걸 그냥 지켜봤다. 집, 트럭, 땅, 작업장 장비, 예금. 변호사는 그것들을 마치 절차인 양 읽어내려갔다. 도둑질도 충분히 부드럽게 읽으면 행정 처리처럼 들린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버드나무골 길 본체는 자녀 상속재산으로 부모님에게, 트럭, 남쪽 밭, 장비, 당좌 계좌, 농기구, 목재 수익권, 총기 보관함까지. 아빠는 할아버지 몸이 채 식기도 전에 그게 이미 자기 거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었다. 줄마다 마지막은 같았다. 부모님에게. 그런데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기며 거의 덧붙이듯 읽었다. 비수익 농진의 부속 휴양 구조물, 통칭 서쪽 산막은 손녀 이수아박에게 별도로 양도됩니다. 엄마가 그때 작게 웃음을 흘렸다. 아, 그거. 딱 그 표정이었다. 서쪽 산막. 그게 내 몫이었다. 고속도로에서 12분 들어간 곳. 무너진 축사문을 지나 편백나무 숲 옆에선 방 하나짜리 낡은 건물. 수도도 없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창틀은 절반이 뒤틀려 있고 경첩은 녹슬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사냥철에 쓰다가 나중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 거기 갔다. 할아버지식으로 말하면 아무도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쫓아오지 못할 만큼 멀리. 아빠는 쓸모없다고 했다. 엄마는 감상적인 거라고 했다. 둘 다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뭔가를 아직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김 변호사는 그걸 시장 가치가 미미한 특정 유중이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그나마 아무도 싸우지 않은 유일한 것이라고 불렀다. 심리가 끝나자 엄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매를 툭툭 털면서 이제야 좀 정리가 되겠네 했다. 정리. 마치 내가 슬픔을 억지로 붙들고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재산 목록으로 줄줄이 해체되는 걸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서류 옆에 놓인 트럭 열쇠를 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나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러고는 말했다. 다 합법적인 거야, 수아. 실망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실망.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용히 지워지는 것을 가족이 부르는 단어가 그거였다. 김 변호사가 서류 더미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안에는 산막 소유권 증서, 군 토지 지적도, 그리고 녹슨 황동 태그가 달린 열쇠꾸러미가 있었다. 편지도, 쪽지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산막이었다.
엄마가 열쇠 꾸러미를 흘끔 보더니 또 웃었다. 할아버지가 네가 오래된 거 좋아하는 걸 아셨나 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입을 열었다면 뭔가 무너졌을 것 같아서. 슬픔인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그 방에서 이미 중요한 걸 하나 배웠다. 그들은 내가 감정을 터뜨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불안정하고 억울함이나 늘어놓는 사람처럼 보이길.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건 침묵이었다. 그래서 나는 가방을 들고 증서를 챙기고 녹슨 열쇠를 손에 쥔 채 상속심판청사를 나왔다. 할아버지가 설날에 식당 종업원한테 쥐어주던 팁보다 적은 걸 들고 가방 2개, 열쇠 하나, 아무도 원하지 않은 산막 하나. 그날 오후 바로 거기로 향했다. 진실을 가져갈 다른 곳이 없었으니까. 자물쇠가 2번 버텼다. 3번째에야 열렸다. 안에는 편백나무 먼지와 찬 돌냄새, 오래된 캔버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구석엔 무쇠난로, 좁은 침대 프레임, 물이 안 나오는 갈라진 범랑 세면대, 창 아래 할아버지의 작업대, 뒷벽에는 빛바랜 풍경화 하나가 삐뚤게 걸려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건 그때였다. 그림이 너무 반듯하게 삐뚤었다. 난로 옆 선반을 살펴봤다. 못이 든 깡통 3개, 등잔 하나, 성냥 1갑. 성냥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았다. 기억보다 더 낡아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 산막은 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으니까. 첫날 밤은 코트를 입은 채 군용 담요 2장을 덮고 잤다. 새벽에 눈을 떴더니 추위에 이가 시렸다. 이틀째는 찬장 안주 흔적을 치우다가 신문지에 쌓인 커피잔 세트를 발견했다. 사흘째는 읍내로 나가 등유랑 통조림국이랑 건전지 라디오를 사왔다. 나흘째는 침대 밑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보온병을 찾았다. 그리고 닷새째,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한쪽 벽에서 묘하게 속이 빈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챘다. 그냥 지나쳤다, 그때는. 엿새째 밤 자정이 넘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 등잔에 불을 켜고 뒷벽 쪽을 정리하다가 그 풍경화 앞에서 멈췄다. 도착한 순간부터 계속 뭔가 걸렸는데 그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쪽이 너무 낮았다. 누군가 한번 떼어냈다가 급하게 다시 건 것처럼. 그림을 고리에서 들어 올렸다. 뒤에 벽 강목을 파낸 얕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 봉해진 봉투 하나. 두툼한 크림색 종이였다. 앞면에 할아버지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한 줄.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후에 열어라. 바로 열지 않았다. 그게 그 주 내내 내가 한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침대 끝에 앉아서 등잔을 무릎씨 사이에 끼우고 손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그냥 할아버지 글씨를 바라봤다. 손이 겨우 진정되고 나서야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4장짜리 편지, 접힌 측량 지도 1장, 그리고 메모 카드에 테이프로 붙은 작은 열쇠 하나. 카드에는 단 3글자뿐이었다. 산막이 아니다. 편지를 펼쳤다. 수아야,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준혁이와 정숙이가
상속 심판장을 웃으며 나간 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날 심리는 내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간 거다. 할아버지는 그래서 단 한마디도 돌려 말하지 않았다. 준혁이와 정숙이한테는 눈에 보이는 걸 줘라. 집, 트럭, 능선길을 따라 자랑하고 다닐 밭들, 너무 서둘러 팔아치울 농기구들. 그 애들은 손에 잡히는 것만 이해한다. 산막은 성물이 아니었다. 덮개였다.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소리 없이 입으로만 따라 읽었다. 3년 전 준혁이가 내 죽음을 일정 조율하듯 입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조용히 상속심판 바깥으로 빼냈다. 조용한 서류가 가족의 약속보다 오래 산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아무한테도 전화하지 마라. 파일을 닫은 변호사한테도 하지 마라. 모든 서류를 손에 쥐기 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래 무쇠 난로 덮개를 들어라. 양철 상자를 꺼내라. 작은 열쇠로 한일저축은행 214호 보관함을 열어라.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나보다 먼저 살았다는 게 실감돼서였다. 무쇠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오른쪽 느슨한 덮개를 들었더니 검은 양철 상자가 나왔다. 안에는 서류 6장, 열쇠 2개, 그리고 내 팔뚝보다 큰 측량 지도가 비닐 파우치에 접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다. 박수와 능선 토지 신탁, 생전 수탁. 한막은 그중 가장 보잘것없는 모퉁이에 박혀 있었고, 나머지는 능선 뒤로 이어지다가 편백나무 숲을 지나 옛 샘터선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달라졌다. 준혁이와 정숙이가 상속심판으로 막 받아낸 아래 농지에 접근하는 유일한 법적 도로가 바로 그 땅을 통과하고 있었다. 비가 지붕을 두드렸다. 나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신탁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본세와 아래 목초지로 이어지는 샘물 우선권, 능선길을 가로지르는 등록된 통행지역권, 목재수익 에스크로, 아래 필지 위의 모든 공공시설 개발 승인권.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정이 터진 게 아니었다. 다리가 먼저 포기했다. 그냥 잠깐, 딱 잠깐만. 부모님은 상속심판에서 눈에 보이는 걸 전부 챙겨나갔다. 큰 땅, 오래된 집, 이름이 붙은 것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재산이 실제로 숨을 쉬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을 내게 남겨뒀다. 도로, 물, 개발 허가. 두 사람이 넓은 땅덩어리를 놓고 법정에서 싸우는 동안 진짜 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림 뒤 벽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다음 서류를 집어들었다. 공증된 각서였다. 할아버지 서명. 돌아가시기 18달 전에 등록된 문서. 문장은 건조하고 정밀했다. 그 나름대로 아름다웠다. 파괴적인 법률 문서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아름다움. 아래 박씨 토지의 어떠한 양도나 개발, 분할도 박수와 능선 토지 신탁에 유보된 권리에 종속된다. 아래 필지의 어떠한 보유자도 신탁 수익자의 도로와 샘물, 수익 접근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다음 줄. 박정숙과 박준혁은
이 유보된 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신탁 부지 또는 그 수익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인지. 놀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배제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인지. 그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 편지를 다시 펼쳤다. 그들이 상속심판에서 웃고 있다면 내가 남긴 것이 너무 작아서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그 땅을 실제로 쓰려드는 순간까지만 유지된다. 그제야 이해됐다. 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후에 열어라 라고 쓰셨는지. 감정적인 반전이 아니었다. 타이밍이 철저하게 설계된 반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3분, 산막 유선 전화로 한일저축은행에 전화했다. 거기는 아직도 휴대폰 신호가 들쑥날쑥했다. 내 이름과 214호 보관함 번호, 할아버지 이름을 말했다. 전화기 너머 직원이 침묵했다. 딱 한 박자. 그런데 그게 한 박자보다 조금 더 길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직원 쪽이었다. 박 씨, 상속심판 이후에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수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 한 번 침묵.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분증과 심탁증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다. 박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준혁 씨나 박정숙 씨로부터 문의가 올 경우 기록은 하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메모가 파일에 있어요.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를 한참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뭔가를 숨긴 게 아니었다. 그들이 찾아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오래전부터. 그 생각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편지와 신탁증서, 측량 도면, 작은 열쇠를 캔버스 여행 가방에 챙겨 읍내로 향했다. 한일저축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구 직원이 내 이름을 확인하고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다. 따뜻하지도 무덤덤하지도 않은 얼굴. 그냥 준비된 표정이었다.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박 씨, 214호 보관함에 신탁자산 내역서가 포함된 재산 패킷이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녀가 나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덧붙였다. 열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거기 기재된 금액은 어제 낭독된 상속재산보다 큽니다. 별도 공간으로 안내받고 신분증을 2번 확인한 다음 214호 보관함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생각보다 작았다. 그게 첫 번째 놀라움이었다. 두 번째는 안에 감정적인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시계도 접힌 사진도 낡은 훈장도 없었다. 그냥 서류들이었다. 두툼한 신탁 바인더, 봉인된 봉투 2개, 은행 레터헤드가 찍힌 자산 내역서, 목재 에스크로라고 적힌 자기 압수표 봉투, 그리고 앞면에 클립으로 고정된 메모 한 장. 할아버지 특유의 투박한 필체였다. 편지보다 내역서를 먼저 읽어라.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자산 내역서 상단에는 산막에서 이미 본 이름이 있었다. 박씨 능선 토지 신탁. 그 아래로 능선 부지와 산막 필지 68에이커.
아래 박씨 토지에 공급되는 샘물 권리, 능선길을 가로지르는 도로 접근 및 유지 권리, 목재 에스크로 적립금, 개발 동의 권리, 신탁 검토 파일에 보관된 옵션 계약서, 그리고 시선이 금액 칸으로 내려갔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신탁 현재 가치는 19억 2,738만 원이었다.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었다. 내가 잘못 읽은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었다.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감정이 복받쳐서가 아니었다. 그 숫자가 내가 상속심판장 문을 나오면서 머릿속에 안고 온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였다. 아빠랑 엄마는 할아버지 집, 트럭, 농기구, 땅 한 조각 때문에 서로 피가 날 때까지 싸웠다. 그 전부를 합쳐봐야 이 숫자 앞에선 그냥 잔돈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죄다 내게 남겨두셨다. 다음 장을 넘겼다. 두 사람한테는 더 나쁜 소식이 거기 있었다. 옵션 계약서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계약이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군 상수도 사업소와 직접 서명하셨다. 사업소 측이 원한 건 샘 통로, 능선 접근지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지역권이었다. 신탁은 토지를 보유하면서 매년 사용료를 받거나 후계 수익자가 관리권을 수락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매각 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옵션 행사 가격은 목재 에스크로 별도로 14억 3천만 원이었다. 숫자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건 쓸쓸한 작은 산막이 아니었다. 능선, 도로, 샘물, 옵션, 목재 수익, 그리고 아래 필지들이 전부 기대고 있는 권리들이었다. 아빠랑 엄마가 가져간 아래 땅들이 사실은 내 신탁 없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다. 깨닫고 나서도 한동안 입이 안 열렸다. 첫 번째 봉인 봉투를 열었다. 내용증명 사본이 3장 들어있었다. 아빠 앞으로, 엄마 앞으로, 상속 전문 변호사 앞으로. 3통 모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8개월 전에 발송된 것들이었다. 박씨, 능선 토지 신탁의 존재, 상속재산에서 신탁자산의 제외, 아래 필지에 부과된 권리 유보가 각각 명시돼 있었다. 그리고 경고가 적혀 있었다. 신탁을 참조하지 않고 아래 재산을 아무 부담 없는 완전한 재산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는 허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경고였다. 아빠 수령 확인서 하단에 서명이 있었다. 알고 있었던 거다, 짐작이 아니라. 상속 심판이 끝나고서야 뒤늦게 안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봉투를 열 때 손이 살짝 떨렸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모였다. 수아야, 준혁이가 상속 심판에서 웃는 건 시끄러운 재산이 진짜 권리와 같다고 생각해서다. 곧 알게 될 거야. 서두르지 말고 맞서지 마라.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걸 쓰게 내버려둬라.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서 있는데 뭔가 딸깍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두르지 말라던 말, 맞서지 말라던 말, 그냥 쓰게 내버려 두라던 말. 할아버지는 나한테 싸우라고 한 게 아니었다. 함정은 이미 놓여 있었고 내가 할 일은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40분쯤 지나서 김혜진이 왔다. 법률용 노트랑 서류통을 들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로. 자리에 앉자마자 신탁 바인더를 펼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께서 이미 다 예상하셨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부모님이 신탁을 무시할 거라는 것도, 첫 번째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어떤 벽이냐고 물었다. 그녀가 군 토지 지적도를 내 앞으로 밀었다. 박수와 능선 토지 신탁 부지는 서쪽 산막 뒤편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땅 안에 남쪽 아래 밭까지 장비가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샘은 본체와 아래 급수시설 전체에 물을 댔다. 공익동의 조항 때문에 신탁 수익자인 내 서명 없이는 개발도 재용자도 필지 분할도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다. 부모님이 가져가는 건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 신탁은 기능하는 땅이에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러더니 그녀가 그날 아침 접수된 소유권 메모 사본을 꺼냈다. 부모님은 이미 벽에 부딪혀 있었다. 내가 214호 보관함을 열기도 전인 오전 8시 26분, 아빠는 본체와 남쪽 밭을 담보로 대출 구조 조정을 알아보고 있었다. 대출기관 소유권 검토에서 심탁 부담이 바로 걸렸다. 수리권, 진입 의존성, 기록된 동의 제한. 대출은 보류됐다. 오전 9시 14분, 목재 필지 일부 매수 대리인이 최신 소유권 확인서를 요청했다가 역시 막혔다. 오전 10시 2분, 부모님 측 변호사가 김혜진한테 전화해서 신탁 권리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물었다. 김혜진이 그 메모를 내게 건넸다. 그녀의 답변은 단 한 문장이었다. 집행 가능한 유일한 부분이에요. 웃음이 났다. 크게 웃은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타이밍이 너무 기막혀서 절로 새어나온 그런 웃음. 부모님은 상속심판에서 전부 이겼다고 믿으며 법원을 나왔는데 점심도 먹기 전에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그 작은 조각이 상속재산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오후 3시가 되자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상속 전문 변호사, 그리고 다시 아빠. 처음 4번은 그냥 화면만 바라봤다. 5번째 받았다. 인사는 없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뭘 남겼냐? 그게 전부였다. 슬픔도 부드러움도 우리 얘기 중 하자는 말도 없이. 나는 김혜진의 테이블에 펼쳐진 신탁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더 큰 거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말이 돌아왔다. 나는 상속심판에서 배웠어요 라고 했다. 아빠의 목소리가 굳었다. 본체에 그 셈이 필요해. 알아요. 아래 길이 내 부지를 가로질러. 알아요. 대출기관이 기술적인 문제로 파일을 동결했어. 나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아니요. 기록된 문제예요. 코로 21번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화가 난 거였다. 겨우 억누르고 있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다. 그러더니 물었다. 뭘 원하는 거냐?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 이해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도덕적인 문제도 결국 숫자로 압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김혜진을 봤다.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렷하게 말했다. 상속재산 기록에 진실을 돌려놓고 싶어요.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고 심판 전부터 신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 주길 바라요. 신탁 공개 없이 아래 필지를 사용하려던 시도는 전부 철회하고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아빠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릴 때 손님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여길 때 쓰던 바로 그 톤이었다. 나는 그 이름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3주 뒤 상속재산 목록이 수정됐다. 본체와 트럭, 아래 필지는 부모님 몫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자산들이 박씨능선 토지 신탁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전부 공개 기재됐다. 재용자는 없던 일이 됐다. 목재 매수인도 떠났다. 그 변호사는 결국 보충 정정서를 냈다. 파일을 닫으면서 전부라고 했던 사람이 스스로 전부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거다. 부모님은 더 이상 지인들에게 할아버지가 모든 걸 깔끔하게 남겨줬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김혜진 사무실이 그 이야기를 완전히 잘라냈다. 나는 군 매각 선택권을 바로 쓰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게 봤다. 왜 기다리냐고. 근데 나는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거다. 처음 그 서류통을 내 앞에 뒀을 때부터. 나는 산막을 지켰다. 능선을 지켰다. 그 땅 위로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지나가지 않을지 그 결정권을 지켰다. 그리고 6개월이 흐른 뒤 내가 진짜 준비됐다고 느낀 날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통에 적혀있던 처음 숫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그게 진짜 상속이었다. 돈이 아니라. 물론 돈도 충분하고도 남았지만 그건 나중 얘기였다. 부모님은 요란하게 가져갔다. 나는 캔버스 여행 가방 2개, 녹슨 열쇠 하나, 낡은 산막, 그리고 그 모든 걸 실제로 굴러가게 했던 그 한 조각을 들고 나왔다. 통제권, 내 손에 쥔다는 것. 지금도 가끔 그날 밤으로 돌아간다. 봉투를 그냥 열었더라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 선택 하나가 달랐다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었을까? 아마 아닐 거다. 이 이야기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면 그날 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댓글에 남겨줘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눌러두고 가요.